1981년 3월 20일 오전 10시경 일본 신주쿠에 위치한 어느 한 A 모텔에 한 남녀가 문을 열고 들어옵니다. 그리고는 해당 모텔에 체크인을 한 후 자연스럽게 모텔 방으로 향하게 되죠. 그리고 잠시 후 체크인을 하고 얼마 되지 않아 남자가 먼저 호텔을 나섭니다. 이 둘 사이에 싸움이 발생했던 걸까요?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 체크아웃 시간이 되었습니다. 그때까지 모텔을 나섰던 남자는 다시 돌아오지 않았고 아직 모텔에 남아있는 여성 또한 객실에서 나오지 않았습니다. 체크아웃 시간이 다 되었음에도 여성이 나오지 않자 데스크에서 전화를 걸었지만 전화 또한 받지 않았는데요. 이에 직원은 해당 객실을 방문했고 아무런 인기척이 없자 객실로 들어서는데, 그런데 직원이 맞이한 건 바로 목이 졸려 사망한 채 누워있는 여성의 시신이었습니다. 이에 경찰이 출동해 여성의 신원 파악이 먼저 진행됩니다. 방에 여성의 것으로 보이는 명함 하나가 놓여져 있었는데 해당 명찰로 인해 가부키초의 한 카바레에서 일하는 33세의 호스티스 여성으로 파악되었으나, 호스티스로 일하는 여성들의 특성상 대부분 가명을 사용하기에 이 역시 가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면서 해당 여성이 살던 집을 조사해보니 경찰이 예상한 대로 명함에 적혀있던 이름은 당연히 가명이었으며 실제 연령 또한 45세의 중년 여성임이 밝혀지죠. 그녀는 이 사건이 벌어지기 6년 전 몸이 좋지 않은 남편과 자식이 한 명이 있었으나 집에서 가출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 남편이 가출한 사람 찾기라는 방송 프로그램까지 출연하며 이 여성을 찾아 나섰죠. 그러나 몸이 좋지 않았던 남편은 결국 세상을 떠났고 혼자 남겨졌던 아이마저 심장질환으로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이 사실을 친정집으로 돌아온 뒤에야 알게 된 그녀는 다시 집을 나와 가부키초의 카바레에서 근무하게 되었다고 하는데요. 그녀가 그렇게 세상을 떠난 뒤 혹시나 집에 호텔을 먼저 나섰던 그 남성을 특정할 수 있는 무언가가 있지 않을까 하는 마음에 그녀가 살던 아파트를 수색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녀가 쓰던 메모장 하나가 발견되었는데 그 메모장엔 사망한 남편과 아이의 기일이 적혀 있었고 금고에는 아이의 사진과 남편의 넥타이 핀이 보관되어 있었다고 합니다. 게다가 그녀는 무려 1,000만 엔 상당의 정기예금을 들고 있었는데 정확한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아마도 아이의 수술비를 마련하려던 것 아닌가 하는 추측이 있습니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지면서 어떻게든 아이라도 살려보기 위해선 돈이 필요했고 그 돈을 벌기 위해 카바레에서 일하겠다고 하면 만류할 가족들을 뒤로하고 가출했던 것 아니냐라는 이야기 또한 나왔었죠. 경찰은 그녀가 출근하던 카바레와 행적들을 조사하며 수사에 나섰지만 그 어떠한 단서조차 찾을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함께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이 카바레의 손님인지조차 전혀 찾아낼 수 없었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 약 한 달 후인 1981년 4월 25일 오전 9시경 신주쿠에 위치한 또 다른 B모텔에 한 남녀가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약 1시간 후인 오전 10시 남녀가 같이 들어갔던 객실에서 남성만 홀로 객실을 빠져나갑니다. 그리고 역시 해당 객실에서 스타킹에 의해 목이 졸린 채 사망한 여성이 발견되죠. 현장에는 남성의 것이라고 보일 만한 것들은 일절 없었고 전부 여성의 물건들만 발견되었는데 유류품으로는 귀걸이, 샌들, 담배, 라이터뿐이었으며 사망한 여성의 신원을 확인할 그 어떠한 것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이 추측컨대 아마 여성의 신원이 확인될 만한 것들은 남성이 챙겨 달아난 것으로 보인다고 했죠. 일단 경찰은 해당 여성의 신원을 파악하기 위해 몽타주를 제작해 배포했지만 그마저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한편에선 대만인으로 추측되기도 했지만 신원 파악이 어려웠기에 이마저도 알아낼 수가 없었죠. 그리고 그렇게 또다시 범인을 잡지 못한 채 약 2달이 흐른 1981년 6월 14일 이번엔 또 다른 C모텔에서 이전과 똑같이 스타킹이 목에 감긴 채 사망해 있는 여성의 시신이 발견됩니다. 이번 사건 역시 지난 사건들과 같았습니다. 오전 6시 30분쯤 한 남녀가 체크인했지만 그로부터 고작 30분이 지나 남자가 먼저 모텔을 나서게 됩니다. 이후 40분이 지나도록 남자가 다시 돌아오지 않자 이를 이상하게 생각했던 한 직원이 해당 객실을 들어가 보게 되면서 이 살해 현장이 드러났던 것이죠. 발견 당시 여성은 가사 상태, 즉 죽은 것처럼 보이기는 하나 호흡과 맥박이 뛰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급히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안타깝게도 사망하게 되었죠. 해당 여성의 신원은 객실에 남겨진 책 한 권으로 밝혀지게 됩니다. 당시 도서관에서 빌린 책 한 권이 놓여져 있었던 것이죠. 해당 여성은 사이타마현 카와구치시에서 거주하던 불과 17살의 여성이었습니다. 그리고 이후 부검을 하게 되었는데 부검 결과 위에서 커피가 검출되면서 근처의 한 카페에서 용의자를 만난 후 C 모텔로 오게 되었다고 추측했죠.
피해 여성은 중학교 때까지 책과 연극을 좋아하던 우등생이었으며 고등학교에 들어가서부터 화장을 하기 시작하고 갑자기 폭주족들과 어울려 놀기 시작하면서 조금씩 변해갔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담배와 신어를 배웠고 고등학교 1학년 말엔 공갈을 한 죄로 퇴학 처리까지 받게 되었다고 하죠. 이후 그녀는 탤런트가 되겠다고 다짐했고 심지어 벌써 미래를 함께할 18살의 약혼자까지 두고 있던 상태였다고 합니다. 일각에선 이런 여성의 배경 때문인지 매춘을 하다 살해당한 것 아니냐라는 소문이 돌기도 했지만 뭔가 좀 이상했습니다. 여성은 같이 모텔에 들어섰던 그 남성을 만나기 전 약혼자를 만났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죠. 약혼자와 재밌게 데이트를 즐긴 후 바로 매춘을 하러 간다. 게다가 그녀는 약혼자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연극 관계로 잘 아는 사람을 만났어. 나도 탤런트가 될 수 있을지 모르겠네. 아마도 용의자가 피해 여성의 꿈이 탤런트라는 것을 알고 접근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경찰은 계속해서 수사를 이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 10일이 흐른 1981년 6월 25일 세 번째 사건이 일어났던 C모텔 근처의 다른 D모텔에서 객실 안에 있던 여성이 급히 데스크에 도움 요청을 하게 됩니다. 당시 그녀는 한 남성과 같이 체크인을 했는데 갑자기 남자가 목을 졸라 격하게 저항을 한 끝에 결국 그 남성은 여성의 현금만 갈취하고 홀로 달아났다고 합니다. 계속되는 살인사건 중 유일하게 미수에 그쳐 살아남았기에 드디어 단서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죠. 여성은 한 게임센터에 혼자 있는데 이 남성이 다가와 말을 걸어 모텔로 향했다가 피해를 입었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같은 증언을 토대로 아마 이전 3건의 살인사건 역시 이와 비슷한 수법으로 접근했을 것이라 판단했습니다. 게다가 범인도 마지막 사건이 미수에 그쳤기 때문에 자신의 신원이 드러날까 두려웠던 것인지 더 이상의 사건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우선 경찰은 해당 사건들의 공통점을 찾아 나섭니다. 해당 경찰은 이 4사건 모두 동일범의 소행인지조차 확신할 수가 없었습니다. 범행 수법은 동일했지만 모방 범죄일 수도 있기에 그랬다고 하죠. 그만큼 범행을 입증할 명확한 증거가 전혀 없었다는 겁니다. 당시 해당 지역에선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로 CCTV가 모텔 내에 한 곳도 설치되어 있지 않았다 보니 더욱 수사는 미궁에 빠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지만 살해당한 3명의 여성 모두 각성제가 검출되었다는 점, 살해 방법 또한 동일한 패턴을 보였다는 점, 그리고 앞서 3건의 살인사건을 발견한 각 모텔의 직원들이 증언한 용의자의 겉모습이 신장 160cm의 30대 셀러리맨 남성으로 모두 같다는 점, 이 3가지를 통해 경찰은 동일범의 소행이라고 생각했죠. 그러나 범인을 봤다는 직원들은 있었지만 그들의 증언을 토대로 몽타주를 그릴 순 없었습니다. 30대의 셀러리맨처럼 보였다고 진술했지만 그 누구도 범인의 정확한 생김새를 증언하는 사람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몽타주 없이 수사가 진행되었고 그렇게 수사는 미궁 속에 빠집니다. 첫 번째와 세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엔 피해자의 신분이 밝혀졌던 이유가 현장에서 발견된 유류품 덕분이었습니다. 그러나 두 번째 살인사건 같은 경우 신분이 드러난 물건들은 전부 가져갔다는 점이 이상했죠. 게다가 요일, 규칙 이런 거 없이 같은 구에 위치한 각기 다른 모텔에서 순식간에 4건의 사건을 일으켰다는 건 상당히 대담하기도 하면서 비상식적이기도 합니다. 범행 기간이 짧으면 짧을수록 꼬리가 잡힐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죠. 그러나 그렇게 대담하게 살인을 저질렀음에도 40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범인이 누군지조차 특정할 수 없었습니다. 심지어 당시 신원이 파악되지 않았던 두 번째 살인사건의 피해자 역시 지금까지도 누군지 알 수 없습니다. 30대 셀러리맨. 사실 이 표현은 우리 사회에서 엄청나게 흔한 표현입니다. 묘사된 생김새 하나 없이 너무나 광범위한 셀러리맨을 특정하기에 힘들었던 건 아닐까요? 아니 어쩌면 범인은 그 점을 노려 셀러리맨인 척 보이려 했던 건 아니었을까요? 여러분들의 생각은 어떠신가요? 오늘 판트리는 여기서 물러나겠습니다.